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지금 유아기에 지금 어머니들이 규칙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규칙이라는 게 예전에 요즘 어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규칙이 4년 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이상 어머니들은 아마 아이들 키울 때 집안에서 뭐 규칙을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요즘 어머니들이 갑자기 이러는 건데, 이게 갑자기 그런 건 아니야. 뭐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유아권은 2년 전에 누군가 먼저 얘기를 했어. 누군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시행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많아진 거예요. 이 규칙이라는 게 어떻게 잘못 육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압박감으로 다가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규칙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이들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 규칙을 집에서 많이 강조를 하면은 좌뇌 타입 애들은 AI가 돼요. 우뇌 타입 애들은 말을 안 듣게 돼요. 더 말을 안 들어요. 집에서는요,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규칙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금물이에요. 왜냐면은 집에서 규칙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통제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을 더 지키려고 규칙 강박이 생겨요. 또 우뇌 타입 아이들,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영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가 스트레스 작용으로 막 미쳐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규칙이란 어떠한 단을 통솔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규칙이에요. 큰 범위에서 우리 성인들이 쓰는 법이 규칙 중에 최고 높은 게 법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장소마다의 규칙이 있겠죠. 있어요. 근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필요해요. 아이가 인지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규칙이 적용이 돼요. 인지력이 없으면은 규칙이 아니라 통제예요. 일단 제가 기본 얘기는 해드릴 테니까요. 먼저 이제 질문만 쭉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질문 답변 수차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규칙이라는 거는 집 안에서 만약에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이 규칙은 집안 사람들 모두 다 지켜야 규칙이에요. 어린이집도요. 또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규칙을 지켰다. 아니,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인원이 그걸 다 지켜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집단을 통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A라는 어린이집, B라는 어린이집, C라는 어린이집, D라는 어린이집 다 같아야 돼요. A라는 유치원, B라는 유치원, C라는 유치원, D라는 유치원 다 같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회사에 보면은 내규에 의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외의 거는 우리 회사에서 따로 너희들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어린이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집 전부 다 같이 통용되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여기를 가도 통용되고, 이 아이가 C라는 데 가도 통용이 되고, D라는 데 가도 통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공통적인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규칙으로 잡아줘도 돼. 전국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통제예요. 규칙이 아니라 통제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학습식 유치원은 학습식 유치원 나름대로, 또 학습식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외에 추가로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하는 건 뭐예요? 규칙이 아니라 통제예요. 자,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면 어떡하냐, 또 뭐 물이 위험하니까는 가지 말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교육이에요. 아이를 육아를 하는 기본적인 교육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설득을 시켜야지, 이거를 규칙으로 정하면 안 돼. 규칙이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규칙은 장소에마다 바뀌는 게 규칙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근데 한번 규칙을 정하면은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어린 아이인데 너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라고 규칙을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야. 얘는 평생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엄마가 그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빨 닦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너 이빨 닦는 게 규칙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통제예요. 이빨 닦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이 보통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36개월 전후 어머니들은 모를 거야. 얘를 처음 키워봤으니까. 남들이 다 규칙 하니까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 어머니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상 이제 고학년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했어. 애한테 어떠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막 1년,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그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집에서 이 규칙이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너 오늘부터 집에 오면 이빨 닦는 거 규칙이야. 뭐 하면 규칙이야. 뭐 하면 규칙이야. 뭐야? 진짜 편한 육아하는 거야. 당장 얘를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최고의 통제 언어가 규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규칙이야. 뭐 하면 규칙이야. 이거를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아이가 납득을 했을 때 그때 나가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교육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너 왜 규칙 안 지켜서가 아니라 아이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면은 훈육을 해야지. 훈육한다고 아이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훈육을 해서 이게 왜 애가 안 됐는지, 이걸 하면 왜 위험한지를 이거를 반복적으로 애가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는 규칙이라는 말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규칙이 막 남발돼 있어. 남발. 아무 데서나 규칙이라고 얘기해. 아니, 아이들 육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는 거, 이것도 될 때까지 하는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될 때까지.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규칙이야?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인지 능력이 돼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돼. 경험적인 정보가 많아야 되고 웬만한 거에 대해서 아이가 다 파악을 다 하고 있은 그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거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모였으면은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웬만한 거는 오늘부터 여기서는 밥을 먹을 때 줄을 서셔야 돼요 라고 이제 성인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성인들이 아, 여기는 줄 서는 거구나, 알았어 하고 알아듣잖아. 왜? 인지 능력이 되니까. 근데 인지 능력이 안 되는 애들, 특히 36개월 이전 아이들끼리를 모아놓고 규칙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거는 통제예요. 아이가 줄 서는 이유를 알아야 돼. 아이가 뭘 하면 옆에 아이들하고 이제 막 뭐 하고 막 부시고 막 하고 뭐 때리고 막 했을 때 내가 얘를 때렸을 때 그 아이가 마음이 아파하고 이런 거를 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36개월 이전에는 뭐예요? 애들이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방 기분을 몰라요. 걔네들은 이런 아이들한테 남의 거 뺏으면 안 돼요, 남의 거 뭐 하면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규칙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몰라. 왜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몰라. 왜? 걔네들은 뭐라고 알아듣냐면은 누가 시키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규칙을 지키는 거에 연연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규칙 압박이 생기면서 규칙 강박이 생겨버려. 36개월 이전에는 절대 규칙이란 단어는 금구예요. 아이들한테 하면 안 돼. 왜? 어린이집 자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가 아니야. 어린이집은요, 뭐를 하는데요? 그냥 애들 보육을 하는데요. 애들 마음껏 놀게 하고 뛰어놀게 하고, 대신 이제 싸우거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와서 말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칙이란 단어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제 둘이 싸우고 이러면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못하게 그냥 무조건 뜯어 말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납득을 시켜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납득을 시켜야 돼. 얘기를 해서.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간혹 가다가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어. 또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말을 대체적으로 못하면은 인지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살짝 격리를 하면서 놀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해주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에요. 애들 데리고 기역, 니은, 디귿 이거 ABCD 가르치는 게 어린이집 선생이 아니라 애들이 잘 크게끔 보육을 시켜주는 게 어린이집 선생이야. 근데 지금 바뀌었단 말이야. 애들 앉혀놓고 움직이지 말아요. 규칙이에요. 아니, 한참 움직일 나이에 움직이지 않는 게 규칙이래.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규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36개월 이전 아이들이 AI가 되는 거예요. 이 36개월 이전 아이들한테는 절대 규칙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돼. 그리고 36개월 이전에는 절대 습관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뇌가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습관이 생길 수가 없어. 습관이란 뇌가 완전히 발달된 다음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하고자 싶은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36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막 노출해줘서 애들이 막 그런 걸 막 하잖아. 그러면은 이건 습관이 아니라 버릇이 돼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이빨을 계속 닦게 해. 그러면 이빨 닦는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빨 닦는 버릇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많이 시키잖아? 그러면 이빨 닦는 강박증이 생겨. 이게 36개월 이전에 이 좌뇌 쪽에 해당하는 규칙, 규율,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면요, 이런 아이들이 강박증이 돼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36개월 이전에는 습관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속담에 뭐가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3살 버릇이라는 건 뭐야? 36개월까지는 습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버릇이 생긴다. 버릇. 36개월 이전에 책 육아를 하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책 보는 버릇이 생겨. 습관이 아니야. 잘못된 버릇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릇은 고칠 수가 없어. 버려야 돼. 그러면은 잘못된 책 보는 버릇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안 읽어야지.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36개월 이전 책 육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잘못하면은 아이가 글씨만 읽는 버릇, 책장만 그냥 넘기는 버릇, 그냥 그림만 보고 넘기는 버릇,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그냥 책 보는 버릇, 심심하면은 책 펼치고 그냥 보는 버릇, 책을 읽고 문해력이 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장을 넘기는 버릇, 그런 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잘못하다가는 그런 애들 중에서 유사 자폐가 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책장을 계속 넘기는 유사 자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6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뭘 시키겠다고 이게 6살, 7살, 8살에 생겨야 되는 이런 습관을 빨리 하겠다고 3살 이전에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그 애들이 거기에 대한 버릇이 생기고 그것에 더 심하게 시켰을 때는 버릇이 강박 증상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6개월 전에는 절대 습관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무조건 버릇이에요. 엄마가 얘를 숫자를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숫자 막 나열하고 벽보에다가 막 붙여놨어. 브로마이드. 영어 막 해줬단 말이야. 영어 알파벳 막 이런 거를 막 붙여놓고 엄마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영어 교구, 알파벳 교구, 아니면 기억 니은 교구 가지고 맨날 해줬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이에 따라서는 이런 활자 중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숫자를 너무 일찍 노출을 해줘가지고 아이가 숫자를 읽거나 글씨를 읽었을 때 엄마가 미친 듯이 기뻐했어. 엄마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숫자로 연계해서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숫자 자체만 보는 걸 좋아하고 글씨 자체만 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활자 중독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36개월 전후에 누가 어떤 물건을 딱 가지고 있는데 뭘 보냐? 여기 있는 글씨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글씨만 보게 돼. 그래서 상대방 생각에는 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오나 보다 하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여기는 글씨를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물건에 숫자만 보면 막 미치는 거야, 아이가. 이게 36개월 이전에 엄마들 욕심에 빨리 숫자를 하면은 연산을 할 줄 알고 빨리 글씨를 가르치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욕심에 그렇게 하다가 특히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이런 활자 중독이 생기고 활자에 강박증이 생기면서 어떤 물건을 보면은 글씨나 숫자만 보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체적으로 작은 글씨를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눈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활자 중독이 생기거든요. 활자 중독이 생기면은 얘는 이제 다시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얘네들은 글씨를 읽더라도 단순히 읽기만 하고 문장 해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활자 중독이 생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운해가 떨어져요. 그래서 운해 학습을 안 하려고 하고 계속 활자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글씨만 계속 보려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다른 활동을 못해요. 한 가지에 꽂혀버리고 그 외에 다른 걸 못하는 약간의 자폐 증상을 보여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큰 집단을 보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보통 지켜야 되는 매너, 이 정도를 이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 어린이집에서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막 노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어린이집은 원래 생긴 이유가 맞벌이 부부들, 이 사람들 처음에 타가소에 맡겼잖아. 너무 몇 개만 노니까는 얘네들을 위해서 뭘 시킬까 해가지고 뭐 만들기 그리기들을 시킨단 말이야,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을 집에서 엄마가 팽팽 놀고 있는데 보내는 데가 어린이집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
또 언어 지연이 너무 심하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래서 약 24개월에서 30개월 이후에 애들이 언어 지연이 너무 심하게 왔어. 이런 애들 보내는 거고, 맞벌이 부부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어린이집 주 목표였어. 근데 지금은 엄마들이 집에 있으면서 무슨 사회성 키운다고 이런 거 보내는 거야. 어린이집 일찍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거의 100% 확률로 내성적이 되든지 아니면은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겨요. 반응성 애착장애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유사자폐 증상이 생겨버려요, 아이들이. 근데 유사자폐 증상이랑 미디어 증후군이랑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비슷해요. 아이들 성격이 좀 개팍해지고 예민해지고 내성적이 되면서 화가 많아져. 아니면 아예 말이 없는 실어증이 걸려요. 이런 증상이 생겨버려요. 애가 말을 안 하다 보니까 36개월 이후부터 뭐예요? 센터 다녀야지. 그래서 요즘 36개월 전에 언어 지연 온 애들이 많은 게 첫 번째 뭐예요?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서 반응성 애착장애로. 둘째가 책 중독, 책 육아예요. 세 번째가 미디어 중독. 영어 가르친다고 막 미디어 틀어놨다가 애들이 언어 지연이 오는 거야. 그리고 공부 위주로 하다 보면은 부모랑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수용 언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잘 못해. 근데 요즘 1학년짜리 애들 언어 수준이 몇 살이에요? 4살, 5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학군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 앞으로 2년 후면은 전국이 학군지가 되고 2년 후에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2년 후에 영상을 올려요. 2년 후에 영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육아하는 어머니들 중에 비학군지 어머니들은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게 과거 코로나 이전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하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옛날에 내가 다녔을 때 유치원 선생님을 할 때 이때는 안 그랬어. 근데 그 기억에서 끊겼잖아. 더 이상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를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잖아. 근데 우연치 않게 그때 내가 다녔을 때 유치원하고 지금 다니는 유치원하고 비슷해. 그러면은 전국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유치원 선생님들 말을 많이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지역, 한 군데에 오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일반화를 해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학군지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한테 학군지에 있는 누가 질문을 했어. 그럼 당연히 비학군지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은 당연히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봐요. 이 규칙이, 비학군지에서 말하는 규칙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학군지에서 규칙은 뭐예요? 애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근데 비학군지에 계시는 유치원 선생님은 학군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규칙을 정하길래 이 양반이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막 유치원 보내지 말아라, 막 어린이집 보내지 말아라 막 얘기를 하잖아. 요즘 정신 나간 선생님들이 많다고. 솔직히 유치원 선생님 10명 중에 3명이 정신 도른자면은 솔직히 어머니 아들 딸들 유치원 보내겠어요? 3명 30%의 확률로 소시오패스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30%의 확률로 걸려버리면은 우리 아이가 돌아버리거든. 그럼 보내겠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규칙규를 너무 강요를 하다가 애가 돌아버린 케이스가 많아요. 당장 거기 때려치고 나오라고 하거든. 그럼 이 어머니도 트라우마가 남고 애들도 트라우마가 남아서 유치원 보내는 거를 둘 다,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못 보내는 거야. 겁이 나서. 또 그런 선생님 만날까봐.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요즘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렇고 ADHD나 자폐,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해. 이거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질병이 ADHD랑 자폐거든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애가 자폐 같은데요? 애가 ADHD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그냥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해. 좀 미쳤어, 돌아버렸어. 이런 선생님들이 특히 학군지에 많다니까? 그러면은 이 엄마들은요,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매일 울어요.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 ADHD랑 자폐라는 말은. 이거는 실질적인 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거나 그 사람 외에는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또 실질적으로 유사자폐나 자폐나 ADHD를 막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뇌형 아이들을 다 ADHD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막말이 요즘 들어서 많아졌어.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괜히 그거 쓸데없이 운행 아이들 보냈다가 ADHD 피드백 받고 나온다니까? 왜냐면은 요즘 유치원들이 규칙교육을 너무 강요를 해. 근데 내용을 딱 보잖아.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이건 다 통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가서 한번 규칙 거기 한번 쫙 봐봐. 다 뭐뭐 하지 말래. 보통 규칙은요, 뭐뭐 하세요예요. 어디를 차를 탈 때는 줄을 쓰세요. 밥을 먹을 때는 뭐뭐 하세요. 근데 요즘 유치원 뭐냐?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수업할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수업할 때는 화장실 가시지 마세요. 옆에 있느라 싸우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마세요. 이게 규칙이에요. 교사 생활을 안 했고요. 학원하고 그다음에 학습지 4년 했어요. 교사한 사람들은 이런 유튜브 안 해요. 저는요, 상담할 때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치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뭐라 안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작년하고 올해 이상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내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2년까지 상담할 때까지만 해도 애들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이면 유치원대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 다니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정서적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더 보내시면 애들 돌아버려요. 그 정도의 위험한 선생님들이 잔뜩 있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약 20% 애들이 유치원을 그만뒀어요. 그 정도로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유치원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저는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도 듣고요.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들도 듣고요. 부산도 듣고 광주도 들어요. 전국에서 다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건 뭐 어쩌겠어요. 뭐 복불복이죠. 그래도 유치원 다니세요 라고 했다가 애가 만약에 ADHD가 걸려버렸어. 그럼 누구 저 욕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욕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애들이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유튜브 상으로는 다니긴 다니되 좀 잘 알아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최대한. 그래서 내가 그나마 사립은 가지 말고 굳이 간다 그러면은 병설로 가라 그래요. 그나마 지금 있는 거에서 병설 단설이 그나마 좀 덜 하거든. 아니면 순유치원, 그 셋 중에 하나. 공동육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일을 다니면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일을 안 다니는 엄마들 중에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더 낫지. 엄마가 직접 다 케어를 하니까. 근데 비싸잖아. 일반 어린이집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니까는 6개월 후부터 막 보내는 거야. 그러면 6개월부터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애들 다 반응성 애착장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이후부터 보낸 애들 중에 약 24개월째 애들이 다 이상 증상이 생겨요. 다 괴팍해지고 성질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이런 애들하고 일반적으로 운해를 활동을 잘했던 이 아이랑 같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운해 활동을 잘했던 아이들이 충격을 먹어요. 이런 아이 어떡하냐고 또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힘들어도 참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빠져나오세요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애들 사회성은 36개월 이후부터 생겨요. 뇌가 36개월까지 안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36개월부터 주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 잔해 학습을 계속 한다든지 반응성 애착장애가 있다든지 미디어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것만 찾는단 말이야. 본인 걸 못 만지게 하고 협동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운해 활동을 시키면 애들이 이제 우리 거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도 같이 생활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자체도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더 중요하고, 요즘 도는 찌라시 하나 있잖아. 아이가 뭘 만지고 있으면은 건들지 말아라. 아이가 뭘 하고 있으면은 같이 만들지 말아라. 이거 도대체 어떤 유튜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지키래. 그런 게 어딨어. 아이가 못하면 같이 해줘야지 왜 그걸 쳐다보고 있으래. 뭐 자립심을 키워? 자립심을 키우는 거는, 자기주도 자립심을 키우는 거는 얘가 웬만큼 할 줄 알았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뭘 만들 때까지 뭘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 버려서 다 던져버리잖아.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규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집에서는 절대 쓰시는 거 아니에요. 금구예요. 규칙은, 집에서 쓰는 규칙은 뭐예요? 통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밖에 나갔다 오면 이빨 닦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도 닦고 엄마도 닦고 아빠도 닦아야 돼. 규칙이란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게 규칙이에요. 너 오늘부터 휴대폰 안 보는 게 규칙이야. 아니, 휴대폰 안 보는 게 어떻게 규칙으로, 그렇게 쉬운 육아가 어딨어. 애들 휴대폰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진짜 미친 듯이 보통 2년 3년 노력을 해야 돼. 저같이 이제 애들 자기 체면을 거는 사람들이, 제가 가면은 저는 가자마자 30분이면 애들 다시는 미디어 안 보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보통은 엄마가 아이들 할 때는 미디어 못 보게 하려면 진짜 막 TV도 치워야 되고 아이랑 실갱이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끊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규칙 한마디로 그게 된다고? 너 다시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규칙을 안 지키면 나쁜 어린이야. 너 나쁜 어린이야? 아니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너 앞으로 규칙 지켜야 돼. 앞으로 TV도 보지 말고 휴대폰 보지 마. 규칙 지켜야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나 진짜 이런 식으로 나 육아하는 거는 나 진짜 내 이거 15년 하면서 처음 봤어. 그게 지켜져? 규칙은 금방금방 깨져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어떤 애들은 규칙 강박이 생겨. 제가 아이들 그거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은 있잖아요.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것과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애들이 구분을 해요. 보통 미디어를 못 보게 하는 거는 엄마 말을 들을까요? 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엄마가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왜? 이미 아이 미디어 중독시켜놓은 게 누구야? 엄마잖아.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애기 찡얼찡얼 운다고 휴대폰 보여주기부터 시작했지. 학습기 시작했지. 영어 한다고 또 영어 미디어 보여줬지. 다 엄마가 다 노출해줬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 할머니네 집에 갔더니 누가 켜줬어? 할머니가 켜줬잖아. 이런 상태에서 부모 말, 가족 말을 듣겠냐고. 안 들어, 애들. 아니,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보라고 날 다 노출시켜 놓았더니 갑자기 보지 말래?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해, 애들이. 그래서 부모는 절대 애들 못 끊어요. 그리고 당분간 끊는다고 TV를 없애잖아. 그러면 애가 잠깐 참고 있어. 언제든지 TV가 있으면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미디어를 끊게 됐을 때는 바로 소근육 활동을 막 전개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저는 방문을 해서 아이랑 1시간 내에 교감을 쌓아요. 저는 알지, 아이 보면. 그리고 운해형 아이들은요, 저 보면 같이 운해형인지 알아요. 운해형 사람들은 운해형 알아봐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내가 딱 봤을 때 아이가 운해형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 어떻게 굴리는지는 알거든. 그래서 이거 잘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아이가 듣는 앞에서 내가 엄마한테 조금 뭐라고 해. 아이가 이거를 좋아하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냐고. 이거 해야지. 애가 지금 이거 좋아한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읽거든. 저는 아이가 생각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을 읽었던 사람을 처음 본 거야. 그러면은 이 아이가 1시간 후가 되면은 마음을 열어요. 태어나서 부모도 자기 마음을 몰랐던 거를 내가 단 1시간 만에 그걸 다 읽어대거든. 아이가 생각하는 거를.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이가 그대로 다 해요. 뭐든지 다 해요. 그리고 미디어 할 때 아이가 애들이 보통 알아. 미디어 많이 보는 애들이 성격이 더럽고 괴팍한지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태권도 학원 다녔던 애들은, 태권도 다니는 형아들이 계속 핸드폰 보면서 욕지거리 하는 거 알거든. 근데 자기도 미디어를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얘기 안 했을 뿐이야, 애들이. 내가 그 얘기해. 야, 너 태권도 학원 다니지? 네. 너 태권도 학원 저기 핸드폰 보는 형아들 어때? 다 욕하고 그러지 않아? 그럼 그때 돼서야, 맞아요. 너 그거 더 봐? 그럼 너도 그 영화를 똑같이 막 욕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은 애가 갑자기 시무룩해져.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너 똑똑해지고 싶어? 안 똑똑해지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안 똑똑해지고 싶어 그러지 않아. 똑똑해지고 싶다 그래. 그러면은 너 계속 미디어 보잖아? 그러면 너 바보 돼. 그리고 그 형아처럼 그렇게 돼. 어떡할래? 안 볼래요? 이래. 아니야, 봐. 아니야, 봐도 돼. 근데 대신 보면은 너 멍청해지고 머리 나빠지고 그 형아처럼 욕하면서 다녀. 그렇게 할래? 아니면은 미디어 끊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만들기 그리기 할래? 그러면 만들기 그리기 할게요. 똑똑해지고 싶어요, 이래 애들이.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너 미디어 보고 싶으면 봐. 괜찮아, 봐. 애들이 싫어요, 안 볼래요, 이래. 근데 그게 참, 저 가고 나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 보통 이틀 후면 전화가 와요. 얘가 그다음부터 하루에 2시간, 3시간 봤던 그 아이가 안 본대. 절대 안 본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신기하지. 그거 미디어 못 보게 하려고 1년 동안 애랑 튀고 받고 했는데, 내가 잠깐 가가지고 그거 딱 한마디, 그거 5분 딱 얘기를 했는데 애가 미디어를 안 봐. 게임도 안 해. 그 방법 쓰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애들 마음을 다 읽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것까지 읽어대야 돼. 그게 이제 제 능력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5년 애들 연구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아이의 기분을 링크시킬 수가 있어요. 아이가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때문에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이 같이 옆에서 근처에 있으면은 제가 그대로 그걸 똑같이 느껴요. 그러면서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엄마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도 이제 좀 충격을 받지. 그러면 아이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 얘기를 내가 대신 해주니까는 아이도 점점 제 옆으로 와요. 그러면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저한테 안기거든. 지가 안겨. 고맙다 이거지. 자기가 이제 그 아이가 7살일 수도 있고 5살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1, 2학년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내가 가서 1시간 반 있잖아. 그 아이 말을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가 알아서 저한테 와서 안겨요. 고맙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내가 대신 다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선생님이 있는 동안 엄마가 다 바꿔줄 거야.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쭈물쭈물해서 말 못했던 거 있잖아. 그걸 다 얘기해. 그러면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나는 미리 엄마랑 통화를 했지.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런 걸 원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속마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100%야.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아이가 그대로 얘기를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저를 믿고 미디어를 끊는 거야.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딱 인생에 한 번밖에 못 쓸 수 있는 방법이야.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이 기간을 또 놓쳐서 엄마가 또 패드를 들여놓고 또 TV를 켜놓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또 TV를 켰다. 그럼 꽝 된 거야. 괜시니 얘를 인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방법인 TV 못 보게 하는 그 방법을 딱 썼고, 게임을 못하는 방법 썼는데,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TV 딱 켜는 거야. 그거 꽝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애가 갑자기 TV를 안 보잖아. TV를 안 보는 애들 있어. 그러면 아빠들 신기하니까 안 봐요. 그런 집들은.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조건이 있어. 집에 책을 다 없애는 조건이야. 보통 아빠들이 집에 이게 책이 점점 늘어날 때보다 스트레스 받거든.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래. 그러면은 열받으니까는 그 아빠들도 화가 나니까 TV를 일부러 켜는 거야. 야, 일로 와서 TV 봐. 야, 공부하지 마. TV 봐. 이래버려. 영상을 그냥 못 보게 하면요, 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냥 못 보게 하면 납득을 시켜야 돼. 처음부터 엄마가 노출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영상을 봤으면은 그냥 못 보게 하려고 TV를 딱 치우잖아. 그럼 다시 TV가 들어오면 봐요. 근데 아이를 납득을 시키잖아요. 그럼 TV가 있고 TV를 보고 있어도 애가 TV 옆으로 안 와요. 시끄럽다고 끄라 그래요. 그게 집에서는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아빠랑 상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아이를 납득을 시키는 거야. 지금 어머니가 하는 이런 집안 규칙이 어떤 거냐면요, 당신 내일부터 술 먹고 들어오지 마. 규칙이야. 어? 당신 내일부터 일 끝나고 8시에 들어와. 규칙이야. 집에 들어온 다음에 30분 동안 애랑 놀아줘. 규칙이야. 애랑 놀아주고 그 다음에 밥 내가 차리고 있는 동안 밥 차리고, 내가 밥 차렸으면 당신이 설거지해. 규칙이야. 이런 거야. 지금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애한테 하는 게, 합의 없이 그거를 강제로 시키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어? 어떤 아이가 좋아하겠어? 규칙이라는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규칙은요, 암묵적인 룰이에요. 입으로 막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규칙은 숙지하고 따르는 거지. 그거는 이거는 규칙이니까 해야 돼. 이거는 규칙이니까 해야 돼. 이건 규칙이니까 해야 돼. 이거는 엄마 명령이니까 너 해야 돼. 그 소리야. 통제. 요즘 애들이 통제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통제가 있는 집들 대체적으로 엄마가 이 규칙이 입에 붙어 있어. 이런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눅 들어 있어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과잉 행동을 보여. 미디어는요, 아이가 소근육 활동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봐요. 스스로 안 봐요. 왜? 영상 볼 시간에 만들기 하나 더 해야 되거든. 영상 볼 시간에 종이접기 하나 더 해야 되거든. 그런 거야. 유치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게 규칙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규칙은 한 4개 정도면 끝이야. 4개. 뭐 줄을 서고,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 그래 너무 떠들면서 먹지 말고 그래서 살짝 조용히 먹자. 잘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자. 밥 먹을 때 그 정도는 괜찮다.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는데 36개월 이상은 힘들어. 36개월 지난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좀 앉아서 먹자. 이 정도.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기. 요거는 이제 유치원.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마다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뭐가 있을까? 그닥 없어. 애들이 뭘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부셨어.
그러면 이거 남의 거 부시면 안 돼요. 규칙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매너야. 매너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규칙은 자네고요. 매너는 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아이한테 명령을 하다를 할 때 이게 규칙 쪽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매너인지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돼. 이게 매너적이면은 절대 규칙이란 말을 하면 안 돼. 반복적인 학습. 근데 본인의 의지가 없는 36개월 이전에 반복적인 학습은 뭐가 된다고? 아이들이 나중에 강박 증상으로 36개월 이후에 이 시간에는 이제 이빨 닦아야 된다라는 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닦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의 의지가 없을 때 이빨 계속 닦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빨을 안 닦으면 아이가 막 미쳐버리는 강박 증상이 생겨요. 36개월 전에 책을 많이 읽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책을 못 보면 미치는 책 강박 증상이 생겨. 근데 이제 36개월부터도 원래 책 보는 거야. 책은 원래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보는 건데 어쨌건 간에 뭐 36개월 지나서 책을 읽는데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강제로 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아. 오히려 아이가 책 스트레스로 학교 가면 얘는 공부 안 해. 아니면은 반대로 책은 좋아하되 읽기 강박이 생겨서 읽기 난독이 와요. 아니면 문자 중독이 돼요. 아니면 그림만 보고 넘기던지 문장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계속 그냥 책장만 넘기던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만들기 그리기 할 시간에 책을 보다 보니까는 애들이 운의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아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유치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뭐라고 해요. 특히 이제 내가 많이 뭐라고 하는 종류는 뭐냐면은 일반 유치원보다는 사립 유치원, 학군지 유치원, 무슨 몬땡 유치원 이런데 거기를 내가 더 뭐라고 하긴 하지. 영유 이런데 거기가 규칙 교육이 아니라 통제하는 학원이야. 통제. 애들 감옥이야. 어머님들 이 규칙 교육 강요하는 어머니들 있잖아. 학습지 유치원이 뭐라면은 어머니들 방 안에다가 딱 박아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야. 8시간 동안. 근데 방 안에는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가득 차 있어. 싫어하는 거. 어머니들 애들 게임하는 거 싫어하잖아. 게임기만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싫어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그 방 안에다가 8시간 동안 문 잠가 놓고 8시간 동안 못 나오게 하는 거야.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 교도소야? 교도소야, 교도소. 그런 데를 보내면서 엄마들은 박수 치면서 우리 애 잘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엄마들 보러 소패라고 하는 거야. 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애들이 막 미쳐서 스트레스 받는데 약을 먹여가면서 보내. 그 교도소를. 왜? 그 유치원에 나가는 순간 자기가 쪽팔리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쪽팔리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고생하는 게 더 나은 거야. 학군지가 지금 그래요. 이런 엄마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 한마디 해야지. 나는 이런 엄마들은 엄마를 안 봐. 그런데 더 무서운 뭔지 알아요? 이런 엄마들이 유치원 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정신이 나간 엄마들이 유치원 교사도 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교사 밑에서 배우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규칙규를 집에서도 강요해가지고 애를 막 통제하는 그 엄마가 유치원 선생을 해. 어떻게 될까? 그 반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니까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유치원, 내년은 더 심하겠고, 내용료는 더 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막 아무데나 가라는 소리를 못해. 특히 학군지에서는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비학군지는 보내도 돼. 그래서 내가 주로 보내지 말라는 지역은 학군지 지역이야. 학군지. 비학군지는 상태 봐서 괜찮은 데 많아요. 아직까지는 보내도 돼.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한테 전화 오는 어머니들 이제 좀 문제가 생긴 지역들이 경상도, 서울. 24개월 지나서 나도 보내기가 좀 뭐한 게, 이제 일단은 학군지면은 거기 있는 어린이집의 약 7, 80% 애들이 반응성 애착장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아이들은 카피를 하거든. 그러면은 그 반응성 애착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카피를 해요. 그럼 집에 와서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반응성 애착장애가 안 걸렸는데 반응성 애착장애 걸린 애들 행동을 해. 그렇게 돼. 너 골 때린 거지. 나는 그 병이 안 걸렸는데 그 병 걸린 애들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잘 알아봐야 돼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굳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딱 갔을 때 그 상담, 그러니까 아이를 빼고 그냥 엄마 혼자 갔을 때 거기서 지내는 아이들 얼굴을 봐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야. 유치원을 바꾸고 싶어서 거기를 갔는데 아이들 얼굴이 무표정이야. 웃지를 않아. 그러면 거기는 그냥 나오세요. 거기는 학대하는 데야. 그 유치원은 학대하는 데니까 나와. 근데 딱 갔더니 애들끼리 막 뛰어다니고 웃고 즐겨. 그러면 그냥 일단은 무조건 보내. 지금은 판단법이 딱 그것뿐이 없어. 딱 보냈는데 애들 얼굴이 다 무표정이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그냥 나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상담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버려. 근데 방문했는데 애들이 막 활발하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일단 보내. 거기는 믿을만 한데요. 지금은 그렇게밖에 구분이 안 돼요.
아는 지인이 어린이집과 집의 구조를 갖게 해서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집은 집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야. 왜 어린이집을 따라가? 집을? 우리 집을? 아니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회사를 다니잖아. 그러면은 우리 집을 회사 구조랑 똑같이 꾸며요? 이 미친 짓이야. 이건 아니에요. 애들 적응력을 더 떨어뜨리는 거야. 이거는 상황 적응력이라고 있거든.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또 환경 적응력이라고 있어. 이건 뭐냐면은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뭐야? 아이 스스로 그 능력을 높이는 거를 망가뜨리는 거야. 진짜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어린이집을 또 옮겼단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또 옮겨 지방 구조를? 그렇잖아. 어린이집하고 왜 우리 집하고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 집은 집이고 어린이집은 회사야. 그러니까는 우리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회사를 가는 거야. 애들은 회사 대신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가는 거야. 봐봐요. 지금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 어린이집에서 사회성을 키우니 개 헛소리들을 하잖아. 솔직히 어머니들 회사 생활하는데 회사에 사회성 키우러 가요? 사회성이란 회사가 아니라 회사 일 끝나고 내 친구들 만나고 영화 보러 가고 그린님 안녕하세요. 그런 게 사회성 아니야? 회사 동료랑 매일매일 만나는 회사 동료랑 끝나고 술 한잔해. 이게 사회성이야? 이건 사회성 있는 애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야. 회사 생활만 계속 했던 사람들은 사회성이 없어요. 애들이 유치원 생활하고 어린이집 생활만 했잖아. 얘네들은 사회성이 거의 제로급이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엄마랑 지내는 이 활동 시간, 이게 사회성을 키우는 시간인데 애를 종일 맡겨놓고 집에 와. 그리고 애 혼자 밥 먹이고 나서 역할놀이 하다가 재워. 그 사회성이 키워져? 얘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바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선 사회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키워진 사회성, 어린이집과 유치원 끝나고 지내는 엄마와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한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회성을 가지고 그거를 적응하는 곳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야. 근데 36개월 이전에는 애들이 사회성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36개월 전에 어린이집에 사회성을 키우려고 보낸다는 엄마들 뭐야? 집에 있는데 보내는 엄마들 방치형 육아. 귀찮아서 던지게 한 육아.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어? 조기교육 유튜버가 얘기했어. 걔 쓰레기 같은 년이. 누군지 아는데 얘기 안 할게. 걔가 얘기한 아유 진짜 10만 구독자가 그 지랄을 했으니 엄마들 금방 퍼지지. 그게 된 거예요. 걔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다른 유튜버들이 또 다 카피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야. 왜? 얘가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얘를 하고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 얘랑 같이 가야 되거든. 얘가 뭐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이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 말을. 얘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걔랑 저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독자가 적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 거를 언급하는 순간 지 채널이 폭망이야. 나 같은 사람하고 개싸움 한번 하면은 걔는 끝나거든. 그러니까 아예 날 언급을 안 해. 근데 내가 한 5만만 돼도 걔가 이제 싸우자고 덤벼들겠지. 어쨌든 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사회성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엄마랑 만든 사회성, 여러 가지 엄마랑 돌아다니고 놀고 애랑 같이 놀고 엄마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같이 주변 사람 만나고 이런 사회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그걸로 나타나는 곳이 그냥 유치원일 뿐이야. 그래서 애들이 대체적으로 엄마랑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계속 가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들어온 아이들이야. 불쌍한 아이들. 그러니까는 이런 좌뇌적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뭉쳐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단짝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군지에서 시작을 했고 몬땡에서 시작을 합니다. 애들을 개인주의로 만들어 놓고 니랑 애가 하도 혼자 지내니까는 얘를 어떻게 해? 친구 하나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학군지에서 시작한 게 단짝 시스템이야. 이거 얼마 안 됐어요. 학군지에서 시작한 거야, 단짝을. 그거를 여기저기서 또 다 책육화를 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학군지 애들처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단짝 시스템이 된 거지. 학군지 문화예요. 애들 바보 만드는 1호 담당제. 자, 대충 규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질문 한 2개만 받고 자야 돼요. 내일 5시 일을 나가야 돼서 질문 한 2개만 받고 요거 정리되면은 제가 다시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주말에 또래 만나게 도와줘야 되냐고요? 일단은 아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로 해줬는데 똑같은 나이나
오빠나 언니보다는 자기보다 약간 어린아이나 또래 애들, 그러니까 원래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가족 나들이에요. 1박 2일 캠핑. 친구들 만나는 거는 저기서 하세요.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끝나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은 좀 일찍 데리고 나와. 2시에 데리고 나오는 게 최고 좋은 육아예요. 어린이집을 보내도 돼. 대신 1시 반에서 2시에 빼오는 조건. 원래 어린이집은 원래는 36개월 이후예요. 원래는 36개월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집을 6세까지 보내다가 7세 때 유치원,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원래 정석. 어린이집은 엄마가 집에 있으면은 36개월까지 안 보내는 게 뇌 발달에도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말이 좀 느린다든지 너무 외로움을 탈 때, 요때는 이제 30개월 더 보내면 돼요. 웬만하면은 그게 그 시간에 왜 애들이 없냐면은 참 웃긴 게 뭔지 알아? 많은 엄마들이 그 얘기를 해. 그 시간에 나가면 애들이 없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늦게 보낸대.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시간에 애들이 없어요 라고 하는 엄마들만 전부 나오잖아. 그러면 놀이터 애들 바글바글하다. 그 엄마들도 속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 핑계를 대고 애들을 늦게 빼오는 거야. 차라리 애들을 빨리 빼와가지고 문화센터를 가. 빨리 빼와서 아이랑 체험활동하는 데를 가요. 빨리 빼와서 애들하고 동식물원을 가요. 그게 더 이익이에요.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는 것들 시켜. 요즘 유치원에서 그걸 안 해주잖아. 애들 공부시킨다고 안 해주는 데가 태반이야.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이런 체험학습할 수 있는 문센을 가요. 그게 더 나아요. 그거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랑 밥 먹고 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소근육 활동하다가 자. 그게 최고예요. 학군지에서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학군지 애들이 대체적으로 싸가지들이 없거든.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적응을 해야 돼요. 불쌍하지. 그러니까는 정서적으로 맛이 가고, 또 공부하다가 ADHD 걸리고, 또 유사자폐가 걸리고, 경계성 지능, 요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많거든. 학군지에는 이런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얘네들하고 어울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미친듯이 똑똑하게 만들면 돼요. 이 운해 활동을 미친듯이 해가지고 애를 IQ 수치를, 운해 수치를 확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 많아도 애들 신경 안 써요. 자기 할 거 본인 자기 관리를 하는 애야. 얘네들은 그런 애들 다, 그러니까 쟤는 멍청하고 뭐 무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운해를 광폭하게 올려버리고 여러 가지 소근육 활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애가 사교성이 좋잖아. 그러면은 그런 애들조차도 다 내 아이로 만들어버려. 내 친구들로. 그러면은 많은 애들이 나랑 놀라 그래. 인기 폭발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야? 학군지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 단짝 시스템이라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 3명이고 4명이고 같이 놀면 되는데 학군지 애들은 멍청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무조건 둘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쟤를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중에 위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아이들. 그러다가 가스라이팅 하는 애가 보면은 얘가 처음엔 잘하는데 나중에 이상하거든. 그러면은 얘랑 절교를 하는 순간 이 가스라이팅 하는 애가 그 인기 좋은 애를 아무도 못 사귀게 만들어버려.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려버려. 이런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해요. 학군지에서. 그것도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넘보지도 못할 경지까지 이런 운해 활동을 시켜가지고 최고로 만들어. 그럼 걔네들이 그 짓을 못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운해 활동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활동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 활동 많이 하고, 엄마 아빠랑 이런 애착 관계 많이 쌓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런 거는 개인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그게 그 아이한테 붙은 아이가 가스라이팅 했던 아이인지, 아니면은 그냥 또라이 아이인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지, 아니면 자폐성 아이인지, 뭐 또 영유 다녔던 아이인지.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아이들, 얘네들이 이제 영유 다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개싸가지들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영유 다닌 애들만 피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영유를 다녔던 애들만 다 피해도. 근데 영유 다닌 애들 다 빼고 나면은 애들이 없어. 그 문제 생긴 애들은 다 영유 다녔다가 망가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애가 이상한데 과거 영유 다녔다. 그러면은 일단은 빼요. 그 영유 다녔는데 애가 영어만 한다. 얘네도 걸러. 운해 활동이라는 게 만들기, 그리기, 뭐 블럭, 그다음에 퍼즐놀이, 또 음악 활동, 그러니까 및
체. 이게 운의 활동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창의 활동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활동들, 운동 같은 경우도 다 운의 활동이에요. 줄넘기도 운의 활동, 그 다음에 공으로 하는 이런 것도 다 운의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들기, 차로로 만들든지 뭐 클레이로 만들든지 뭐 피규어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서예도 운의 활동, 그리기, 색칠 공부 다 운의 활동, 블록으로 뭐 만들고 레고로 뭐 만들고 플라이온 모델 만들고 이런 것들, RC카 조립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운의 활동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운해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IQ가 확 올라요. 하는 게 많아지면은 애들이 자존감이 올라. 그럼 뭐든지 다 잘하겠다라는 그런 거고. 이게 친구가 인생에서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암시를 줄 필요는 없어. 학군지에서는 친구 관계 이런 거, 학군지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든. 부모들 자체도. 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친구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 의사가 의사만 만나지 의사가 일반 사람들을 잘 안 만나듯이 같은 레벨이 되는 사람끼리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군지는 그래요. 유아기 야외 활동, 놀이터, 키즈 카페와 은미체 중 체육은 뭐가 되냐? 자, 놀이터와 키즈 카페는 아이들 체력을 방출하는 곳이야. 애가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 있는데 맨날 얘가 늦게 잔단 말이야. 11시에 자. 근데 이런 에너지를 계속 방출을 해주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쭉 빠지면서 일찍 자게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 방출용이야. 그래서 스태미나 방출용. 그러면 스태미나가 방출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스태미나가 늘어요. 그러면 늘면서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다른 거를. 체육 활동은 스킬이야, 스킬. 권투 스킬, 운동 스킬, 구기 종목 다루는 스킬, 수영하는 스킬. 본인의 스킬을 올리는 게 체 활동이야. 알았죠? 달라요. 놀이 활동, 그러니까는 키즈 카페나 놀이터는 뭐 한다고? 아이들 스태미나 방출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스태미나가 계속 늘어나요.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체육 활동은 스킬을 올리는 활동이에요. 자, ADHD는 왜 생겨요? 전두엽 이상으로 생겨요. 전두엽. 그리고 뇌 안에 변형계라고 감정 감당하는 뇌가 있어요. 그 뇌가 망가지면서 전두엽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두엽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성 같은 경우에요. 선천성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아이고, 후천성은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주로 엄마에게 생겨요. 후천성 ADHD는. 글씨 공부, 책 공부, 이런 좌뇌 활동 자체가 겉으로는 아이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계속 머리 안쪽에 있는 변형계, 그러니까 감정 담당하는 뇌가 계속 다쳐요. 계속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야. 얘는 영어로 막 샬레샬레 떠드는데 그거를 하는 것만큼 변형계는 계속 고장나요. 감정 담당하는 뇌가 계속 고장나요. 그러다가 이 감정 담당하는 뇌가 계속 다치다가 이제 레드선까지 딱 떨어지면은 이제부터 아이들의 전두엽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상 증상이 생겨.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 컨트롤을 못하게 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애가 다음날 갑자기 이상 증상이 생겨요. 갑자기. 왜? 이 뇌 안에 있는 변형계가 계속 데미지를 입어서 더 이상 이런 아이들의 이상 증상, 돌발 행동들을 제어하지 못할 만큼 얘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다음날 제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애들, 낮잠 자기까지 멀쩡했던 애들이 자고 일어나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ADHD도 갑자기 생겨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줬다는 거지. 이런 애들도 생겨. 어떤 거냐면은 영유 6개월만, 그러니까 학습식 영유 6개월만 보내면은 6개월 만에도 애들이 ADHD가 생겨요. 스트레스. 한 방에 많은 강력한 스트레스가 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 한 방에 온 애들은 학습 기억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습 기억이 다 날아가요. 그 정도로 심하게 와요. 이 영유라는 데가. 그러면서 애가 ADHD가 걸려버려요. 기억력까지 다 떨어져 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유치원을 6살에 가도 되고요. 5살에 가도 되기는 되는데, 숲유치원 같은 데는 좀 일찍 가도 돼요. 숲유치원은 좀 괜찮은 데 있으면은 한 4세 때부터 보내요. 질문 순서대로 할게요. 은미체를 골고루 다루는 게 좋지만 한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은 그 하나를 밀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시간을 골고루 하기 바쁘네요. 자, 학교 가기 전이면은 아이가 한 개를 잘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한 개를 잘하는 거를 2시간 해야 돼요. 2시간 기본.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 책복 이런 게 아니라 은미체 중에 잘하는 게 2시간짜리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서 노는 거 말고 체력이면은 체육 활동, 뭐 구기 종목을 한다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걸 2시간, 블록을 2시간,
그리기를 2시간. 2시간 이상 하는 거 하나 하고, 근데 애가 2시간 이상 하나를 하잖아. 그럼 자동으로 다른 거를 1시간씩 해요. 근데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하잖아. 그러면은 도움이 안 돼. 36개월 이전에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다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이가 3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개를 잘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활동들을 각자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제일 잘하는 거를 메인, 나머지는 분배. 이거를 전체 활동 중 야외 활동과 집안 활동에서 집안 활동을 7, 야외 활동 3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 활동 7을 해서 7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역할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역할놀이를 집안 활동 7 중에 한 1이나 2 정도 이런 거 하면 되지. 36개월 이전에 체육 활동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놀게 하면 돼요. 뛰면 돼. 무조건 뛰게 해요. 그래서 뛰어놀 수 있는 뭐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하여튼 뛸 수 있는 공간을 가. 뛸 수 있는 공간. 그거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 조현병 같은 게 오는 게 보통 뭐냐면은 조현병은 바로 오진 않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는데 좌뇌형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위주로 많이 했던 애들, 이런 애들 많이 걸리는데 스트레스가 그까지 쫙 왔다가 어느 순간 긴장이 딱 풀렸을 때, 이게 좌뇌형 아이들이 이제 막 공부를 잘하고 막 이런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계속 시키다 보면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불만 사항을 얘기를 못 해요. 왜? 엄마가 기가 세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데도 얘기를 못 해요. 엄마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다가 쌓이다가 보통 빨리 터지는 아이들은 조현병이 11살, 11살에서 12살에 뇌가 좌뇌랑 우뇌랑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 그 시기거든요. 이때 터져요. 조현병 빨리 터지면은 이제 11살에서 12살 터지고, 늦게 터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대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서 애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대학교 한 2학년 때 조현병 터진 아이들도 있어요. 48개월이면은 보통 이제 자전거부터 시작해요.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그런 것부터 하면 돼요. 그 인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세 이후 정도 하면 되고. 근데 얘가 운동적 재능이 많다 그러면은 좀 일찍 한 애들은 3세 때부터 하기도 해요. 3세 때.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그건 몇 살 때부터 뭐가 좋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아이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살 때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걸음마 뛰자마자 이제 막 뛰는데,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도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에서 1년 된 애들도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신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부모가 ADHD인 경우는 유전 확률이 높아요. 아이들이 선천적 유전이 되면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유전된 거니까 애들이 벌써 얼굴 생김새가 좀 달라. 그리고 머리가 좀 작고, 아니 머리가 너무 큰데 모발이 약하다든지, 거기에다가 애들이 잘 못 걸으면 넘어져. 이 다리 근육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뒤뚱뒤뚱 걸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달라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선천적 ADHD는 보통 16개월 이전에 알아요. 아빠나 엄마, 보통 아빠가 가지고 있으면 애들 그냥 50% 이상 확률로 유전된다고 봐야 돼요. 아빠가 ADHD 가지고 있으면. 봐봐요. 요즘 애들 ADHD 많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ADHD가 거의 유전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이제 어땠어요? 앞으로 20년 후면요, 우리나라 애들 태어나자마자 거의 한 30%는 선천적 ADHD 갖고 태어날 거예요. 조현병 같은 증상이 왔다는 가정하에 치료법은 있는 거냐? 조현병은요, 약물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다 붙어야 돼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계속 환청이 들리거든요. 미쳐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환청이 들려요. 쉬지도 않고. 근데 소리가 한 10명이서 동시에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 자도 들려. 자면서도 들려. 그리고 뒤에서 누가 막 귀신이 얘기하는 듯한 막 얘기를 누가 계속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약물 치료 해가지고 안정화하는 이제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좀 처방을 해야지. 부모 중 한 명이 ADHD면은 솔직히 아이가 ADHD가 있었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요, 솔직히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이 불편하죠. 저는 좀 다른 애들을 생각할 마음이 있으면 원래 안 보내는 게 맞지.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엄마가 좀 힘들다 보니까 보내는데, 거길 보내면은 ADHD 있는 애들 대체적으로
좀 폭력적이거든. 다른 애들 다 패고 다니는데. 근데 그렇게 때리고 다녀도 애들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걔네들은. ADHD 걸리면. 나중에는 가슴 아파하는데, 괴롭히는 도중에는 그 시간 안에는 애들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왜? 충동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또 즐겨요. 그래서 얘가 선천적 ADHD인지 아닌지가 보고 16개월까지 애가 그런 증상이 안 보인다 그러면 ADHD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생기는 ADHD는 뭐예요? 부모가 만든 거야. 조용한 ADHD는 보통 이게 원래 ADHD에서 조용한 ADHD는 보통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후천적. 얘도 스트레스인데 남자 애들보다 여자 애들이 ADHD가 조용한 ADHD가 많아요. 왜냐면은 ADHD 자체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공격성 호르몬인데 이게 변형계에서 계속 절제를 해줘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나중에 이 호르몬 조절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충동성이 나오게 돼.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적은 아이들이 있어. 여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1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애들은 10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애들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좀 여성적인 아이들. 이런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용한 ADHD가 되는.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린이집 보내도 상관없어요. ADHD 한번 걸리면은요 못 고쳐요. ADHD 걸리면은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보통 조기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ADHD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애들이 ADHD 걸리더라도 자기 권위가 더 중요하거든. 다른 애들보다 빨리 한글 읽고 또 연산을 빨리 하고 더 빨리 공부를 하고 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엄마들은. 그 후천성 ADHD 걸렸던 그 아이의 엄마들은 자기의 권위를 더 중요시해요. 다른 애들 다 여기 영유를 다니고 여기 학습식 유치원을 다니는 거를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랑 삼아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도 거기를 가야 그 엄마 그룹에 끼거든. 안 만나면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 또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쥐뿔 잘난 게 없으니까 그걸 아이락도 이용해서 자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가 힘들어도 보내는 거지. 어차피 고생은 애가 하니까. 그래서 강압적으로 계속 시키는 거야. 스트레스는 어차피 애가 받으니까. 그리고 나는 애한테 뭐라고 하면서 내 스트레스가 풀려. 원래 애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학대예요. 왜냐면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애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풀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좀 변태가 돼가고 있는 거야. 엄마들이. 그런 엄마들이 많아. 특히 학군지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애들이 ADHD가 나중에 걸리는데 그 ADHD가 한번 걸리면은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ADHD가 후천적인 거는 스트레스예요. 또 주변 환경에 어쨌든 주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든지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든지 어쨌든 스트레스가 원인이야. 공부 스트레스든 뭐든 간에. 근데 선천적인 건 달라요. 선천적인 거는 착상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임신 3개월 사이에 엄마가 음주 흡연했을 때 애를 가졌는지 모르고 회식 자리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또 엄마들에 따라서 또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임신한지 모르고 계속 손님들하고 이제 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임신한지 모르고 계속 술을 먹던지 또 담배를 폈다든지 또 약물을 잘못 복용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이제 그분이 이제 ADHD가 있어서 유전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뇌 발달 기간에 그때 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ADHD가 걸려요. 예, 가능해요. 근데 특별한 것만 특별한 거 어쩌다가 하나 특별한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하진 않아요. 자폐 증상 가지고 있는 애들도 어떠한 한계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우영우처럼 이런 거 암기하는 거를 또 좋아한다고 하든지 그 책 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ADHD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유독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잘해요.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얘가 못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잘하고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이 나아져요. 일단은 지금 강의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내일 5시에 일을 나가야 돼서 일단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내일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내일 켜드릴게요. 내일은 주제를 규칙 말고 교구 해드릴게요. 교구. 제가 반대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역류, 교구예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규칙,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주제를 교구로 해서, 9시? 오케이. 집에 오면은 6시 반, 7시 반, 8시 반 되겠네, 내일. 9시 반 정도 킬 수 있겠다. 내일 9시 반 정도에 시작할게요. 주제는 교구예요. 교구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요. 지금 요거 강의한 거는 제가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 내일 봐요. 끊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 교구요. 내일 교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혹시 내일 못 들어오시면요. 똑같이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편집해서. 혹시 놓쳤으면 편집한 거 편집본 들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